자, 오늘은 소유에 있어서의 네 번째 강의로 즉 정보사회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가지고 수업을 해볼게. 오늘은 새로 나오는 개념이 있어. 그에 쉽게 말해서 공유경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공유경제라는 말은 좀 많이 들어봤긴 했을 거야. 자, 오늘 공유경제를 이야기한 사람 제레미 레프킨의 접속 시대라는 책을 가지고 정보사회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가지고 중심적으로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해볼게. 제레미 레프킨은 정보사회에 대한 대표적인 컨설턴트라고 이야기를 해. 자, 도널드 트럼프가 나왔다 하는 유펜에 있어서의 경영전문대학원, 쉽게 해서 와튼 스쿨의 전 교수라고도 이야기를 해. 자, 이번에 있어 대표적인 책은 책은 하도 많이 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이 수업과 관련해서 특히 정보기술 사회와 관련해서 두 개의 중요한 책이라고 하면은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접속의 시대라고 하는 이런 책이요. 사실 접속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The Age of Access라고 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접속의 시대라는 것을 앞에 노동의 종말이 유명해서 그런지 소유의 종말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 자, 제레미 랩킨이 생각하고 있는,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개라고 이야기를 해. 첫째, 대중에 대한 통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대중에 대한 통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이야기를 했어. 우리 조지 오웰에서 가장 대표적인 책이 하나 있지 않디? 1984라고 1948년에 썼는데 그 책을 뒤집어 가지고 1984라고 이야기했다며. 자, 우리 거기에서 1984라는 책에서 하나 훌륭한 독재자라 그럴까? 아니 힘센 독재자를 갖다 나 이야기하지 않디? 우리 그걸 갖다가 누구라고 하냐면 빅브라더라고 이야기하지. 자, 1984를 썼던 시절까지만 해도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시절이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었던가. 어쨌든 그걸 갖다가 이야기할 때 텔레스크린이라고 해야 되나? CCTV 비슷한 거네. 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갖다가 조지 오웰이 그려놓은 거 아니야? 자,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중에 대한 본격적인 통제로서의 정보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바로 최근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대한민국에도 널려있는 CCTV라든지 또 하다못해 우리 쉽게 말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게 나오면 몰차고 한 게 있대. 전자족쇄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지. 자, 우리 그러한 것을 통해서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강화되어지고 있는 측면을 갖다 이야기해. 근데 오늘 수업에 있어서는 대중에 대한 통제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자, 제레미 랩킨의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 이름 자체가 보면 알 수 있지. 노동의 종말을 고해. 쉽게 말해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다는 것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자, 지금의 AI 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조금 더 피부에 실감나게 느끼고 있지. AI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일자리를 뺏는다는 측면에서 일자리를 뺏으면 어떻게 되어지니? 알고 보면은 실업자 되는 거 아니야? 실업자 되어지면 어떻게 되니? 사회에서 빈곤이라는 게 증대되어지겠네. 또 기술의 도입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도 늘어나겠지. 즉 사회적 불평등이 아주 극심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야. 근데 제레미 랩킨이 접속 시대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여하튼 사회적 불평등이 극심화되어지는 사회, 이걸 갖다 말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의 정보기술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은 사람들 이야기로는 유사이래, 인류가 생긴 이래로 아주 언프레시던티드라 할까? 자, 전례가 없는 불평등이라고 이야기해. 자, 근데 정보기술 사회에 있어서 불평등에서 가장 큰 원인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 이야기한다.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즉, 기가서 이걸 갖다가 한국말로는 정보 격차라고 이야기해. 그럼 정보의 격차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슨 말이냐? 정보에 대해 접속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서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정보에 대한 격차예요. 우리 이 비슷한 조어가나 이런 것도 있어. English divide라고. 자, 그러면 이건 영어에 대한 격차라고 이야기하네.
그럼 영어에 대한 격차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않는 사람. 자, 우리가 사회인 사이에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계층이 구분되어지나? 지금은 조금 덜 심각해 보여. 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아주 옛날까지만 해도 영어를 잘하게 되어지면 쉽게 말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갈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아 보여. 근데 지금 정보기술 사회에 있어서는 자, 이와 같은 언어에 의한 격차보다도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 보인다는 거야. 자, 그래서 부의 엄청난 차이는 지금에 있어서는 정보기술 사회에서는 정보에 대한 격차가 쉽게 말해서 새로운 불평등에 있어서의 하나의 근접적인 원인이랄까? 근인이라고 해야 뭐 근접적인 원인이라 근접적인 원인?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 하나 예를 들어보자. 이건 실제의 사례는 그런가? 난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대강 우리가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것. 자, 1970년대 서울대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과 그다음에 거의 80년대에 있어서 서울대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에서 재산의 차이. 실제로 누가 통계를 내본 적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을 거야.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대강 이런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 보여.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그 사람들에 있어서 무엇에서 차이야? 알고 보면은 머리인가? 뭐 별로 그래 보이지는 않아 보여. 1970년대에 서울대 컴퓨터관을 갔어도 그 사람들 머리 좋았을 것이고 80년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갔어도 머리가 좋았을 거야. 근데 왜 이와 같은 재산에서 험악한 격차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라는 거야. 자, 우리 이건 뭐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보 격차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야.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한다고 할지라도 이때의 사람들은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아니야. 흔히 말하는 메인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지. 자, 그래서 메인프레임 시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컴퓨터를 쓴다는 것은 대기업이나 썼을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에 있는 전산실을 취직해서 쉽게 말해서 셀러리맨으로 사는 것을 갖다 이야기해. 자, 근데 80년대 중반에 들어서 퍼스널 컴퓨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처음처럼 개인용 컴퓨터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지 않지. 자, 우리 이러한 경우에서는 개인의 창업이 가능하게 되어져서 벤처 기업을 이러한 사람들 대부분 열게 되어져. 자, 80년대 졸업생들은 말이지 월급쟁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니? 돈방석에 앉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지. 자, 우리 옛날에 게임 회사에 넥슨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기도 하고, 자,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도 있어. 대부분 사람들이 서울대학을 졸업했던 것 같은데, 자, 이러한 사람들은 재산은 어떤 때는 어떻게 되냐? 5조 막 이렇게 되어지지 않지? 거의 조 단위야. 근데 70년대 졸업생들이 자기가 사업을 해가지고 조를 이상을 번 사람이 있을까? 없을 거라는 거야. 결국 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지능이나 개인의 노력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냐라는 거야. 자, 알고 보면은 디지털 시대라고 이야기해도 디지털 환경에 따라서 부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야. 자, 이게 바로 뭐라고?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는 정보 격차야.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 그래, 방금 이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환경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 알고 보면은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인터넷과 상관이 없는 지역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할지라도 지금에 있어서의 그와 같은 부자가 될 수 있었겠냐라는 거. 자, 우리나라도 알고 보면은 그 전에 있어서의 인터넷 기반으로 정보기술 사회에서 벤처기업에서 대부분 창업자들은 대체로 풍부한 네트워크 환경을 가진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어. 아무리 떨떨하다고 할지라도 자, 지리산 한가운데에 처 있거나 아니면 서해에 있어서 어느 낙도에 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쉽게 말해서 인터넷에 접속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러한 학생들이 쉽게 말해서 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 쉽게 주어지겠냐라는 거야. 별로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야. 이러면서 정보에 대한 격차라고 하는 것이 최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제레미 레프킨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접속의 시대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기술사의 불평등의 제일 첫 번째 원인이 정보에 대한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우리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되어지냐?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세 번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자들의 부를 갖다 뺏는 막스와 같은 방식으로서의 리볼루션, 혁명을 할까? 그렇지는 않잖아. 제레미 레프킨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보에 대한 격차를 국가가 어떻게 되어야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주게 되어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이걸 갖다 뭐라 그러니 유니버셜 액세스라고 그러네. 보편적 접속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 정보기술 사회에 있어서의 사회적 불평등에 있어서의 제일 첫 번째 원인은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정보 격차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유니버셜 액세스라고 하는, 즉 보편적 접속을 보장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보편적 접속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그거 알고 오면 공유물인 거야. 우리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전파라고 하는 우리 인류에 있어서, 우리 인간에 있어서 공동의 자원이야. 그리고 그 이에서 유통되어진 지식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하나의 공유물이겠지. 알고 보면 정보기술사에서 불평등은 그 어떤 공유물에 접속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것이요, 보면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제레미 레프킨은 인류에서 공동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유물에 대한 보편적 접속이라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까? 예를 들어보자. 당연히 그와 같은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지? 돈 걷어야지. 보편적 접속에 대한 인프라를 국가가 구현하려면 여기서 본 것처럼 막대한 세금이 필요해 보일 수도 있어. 코로나 팬데믹 때야 인도, 세계에서 인구가 거의 제일 많다 그러던가. 코로나 팬데믹이니까 어떻게 되었으니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 학교에서는 뭐라 그래? 집에 가서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하게 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되어지니? 그거는 집에서 접속해서 들으라고 이야기하지. 가난한 인도 소녀가 어떻게 되어져? 노트북도 없는데, 그 인터넷에 대한 접속의 수단이 없는데 수업을 들을 수가 있을까? 내가 그때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신문을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망고 장사예요. 요즘 밤에 아버지 망고 파는데 옆에서 가난한 인도 소녀가 망고를 팔고 있어. 사람들이 물어봤어. 왜 그러니? 학교 가서 공부는 안 하고. 아니, 학교에서 쉽게 말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라 그러는데 가난한 아버지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노트북을 사주지를 않아요. 그럼 옆에서 망고 팔아서 벌어서 가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편적 접속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부자들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는 거니? 그 가난한 인도 소녀에게 사주는 것이 필요해 보이네. 우리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두 번째 수업에서 했던 거, 세 번째 수업에서 했던 거, 로버트 노직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어. 이번은 어떻게 되어지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라고 보는 거예요. 이분이 생각하는 자유에서도 특히 어떤 거냐면 재산권에 대한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자유가 최대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요. 그래서 로버트 노직 같은 사람을 우리는 리버테리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유지상주의자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걷는 걸 좋아할까? 2년 전인가 3년 전에 존록 에세이 논제가 하나 있더라. 뭐라고? 쉽게 말해 tax, 이것은 말이야. 우리에 있어서의 돈을 도둑질하는 절도요 이렇게 할까? 여기 절도지 이거. 도둑질.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쉽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노트북을 사줘요. 그건
내 돈을 도둑질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되어지니? 알고 보면은 빈자에게 쉽게 말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갖다가 못하게 되어지지 않니? 사실 우리나라 그런 것도 있어. 이거 하나 하면 어떻게 되어지니? 아니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이거 보고 뭐라 하니?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 그러더만. 자, 무엇을 통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 그러면은 그 서비스는 어떻게 되니? 이익을 얻는 사람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면 정보격차에 대한 해소라고 하는 것은 물 건너갔네 이루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같은 로버트 노직 같은 사람의 논리를 뛰어넘어서는 사람이 나왔어. 우리 그 사람이 누구냐고?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맥길이라는 대학이 있다 그래요. 안 가봤으니까 나야 알겠나? 그렇지만 그런 대학이 있대. 자, 그러한 대학에 시비 맥퍼슨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어. 찾아보면 뭐 철학자라고도 이야기도 하기도 해. 근데 이런 사람이 우리 소유에서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존 로크에 있어서의 소유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리인터프리테이션 재해석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 그 중에 한 두 개 정도만 찾아보자. 우리 존 로크가 소유에 있어서 양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 존 로크는 사적 소유는 그 소유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재화를 갖다 어떻게 되니? 풍부하게 나눌 수 있어야 돼. 가질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되어질 거 아니야? 로크가 사적 소유를 정당화한 이유는 그 소유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지니? 재화를 풍족하게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되어지니? 재화를 풍족하게 나누고 갖지를 못하잖아. 쉽게 말해서 공유물에 대한 소외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 아니야? 정보격차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로크가 이야기한 소유에서 기본적인 전제와 좀 이배되어진다는 생각이 들어보여. 또 우리 사적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로크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만 내가 가져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니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그래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뭐라 그럴까 지식이라고 하는 정보를 갖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 역시도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시벤 맥퍼슨은 어떠한 논리인가는 모르겠지만 존 로크에 있어서의 그 소유에 대한 즉 통치론 5장에 있어서의 소유에 관한 부분을 재해석을 통해서 알고 오면은 우리에 있어서의 소유권을 갖다가 정당하게 제한하는 거라고 본 거예요. 자, 텍스를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세금을 걷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라 자연의 법에 따른 소유권에 있어서의 정당한 제한이라고 봤다는 거. 즉 맥퍼슨은 로크를 다시 읽어서 자연법이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되 소유권을 동시에 제한한다고 이야기했어. 네, 모든 사람이 풍요롭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므로 부자에게 돈을 걷어서 보편적 접속을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소유권의 제한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봐보자. 그러니까 내 돈 뺏어간다고 해서 악버럭버럭 쓰지 마라. 이런 이야기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 시빈 맥퍼슨이 어떻게 생겼는가 봐. 시빈 맥퍼슨은 근대에서 소유 개념은 사유재산 타인을 배제하는 권리.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유 개념은 이것만 알고 있어. 근대의 소유는 쉽게 말해서 뭐라고? 타인을 배제한, exclusive한. private property라고 그럴까?
즉 배타적인 사적 소유에 대한 권리가 우리에 있어서의 소유권, 재산권이 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 근데 맥퍼슨에 있어서의 재해석을 통하게 되어지면 타인을 배제하는 권리로서의 사적 소유, 그리고 또 하나가 공유재산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 즉 전파로 유통되어지는 인류 공동의 지식이라고 이야기해볼까? 자, 그와 같은 것은 어떤 사람은 쓰는데 나는 그것을 쓰지 않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사유재산은 타인의 권리를 배제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소유권에서 또 하나의 측면은 공유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하는데 어떤 사람도 소외를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 두 번째 이야기는 공유재산의 영역이 어떻게 되어지냐고, 상호의존성이 높은 복잡한 사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기술사회와 같은 이런 사회에 있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이 두 번째 영역, 즉 공유재산이 타인으로부터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사적 소유보다도 공유물에 대한 타인으로부터 배제당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가, 그러니까 공유물에 대한 유니버셜 액세스가 소유권에 있어서 어떻게 되어지니? 나의서 권리를, 나의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배제하는 익스클루시브한 프라이빗 프로퍼티보다도 그의 채 더 중요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런 이야기는 뭐냐? 자, 어떤 것의 소유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로크 이야기요. 근데 지식의 독점은 타인에게 피해를 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터넷을 가지고 나 혼자만 접속해서 보게 되어진다면 당연히 접속할 수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식은 어떻게 되어지? 당연히 하나의 공유물이잖아. 이런 것은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평등한 상태 속에서 배분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12맥퍼스는 어떻게 되니? 세금을 걷어서 공유물에 대한 유니버셜 액세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니?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 슬쩍 뭐가 빠져 있는데, 제레미 레프킨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유니버셜 액세스라고 하는 것을 다 이야기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이야기했어. 아,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여. 정보기술 사회에서 좀 유의해서 이야기할까? 이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유니버셜 액세스가 중요해. 정보격차를 해소한 보편적 접속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장자크 루소에 있어서의 사회계약론을 가져와.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니? 사회의 재계약, 소셜 리컨트랙트. 제레미 레프킨은 독창적인 학자는 아니에요. 우리 컨설턴트는 독창적인 뭔가 학적 뭔가 이론을 갖다 내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정보기술 사회에서의 사회적 불평등은 인류 역사 이래, 유사 이래로 없었던 불평등이고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이야기요. 자, 그와 같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두 개의 방법이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유니버셜 액세스, 그리고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누가 제공하니? 12맥퍼슨이 존 로크의 통치론 5장을 제2세기에서 제공하지 않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보격차의 해소가 출발점이라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니?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식이 장자크 루소가 이야기하는 사회의 재계약을 통한 불평등에 대한 해소요. 틀림없이 재계약은 어떻게 되냐? 국가가 적극적으로 불평등에 대해서 개입하려고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할 거예요. 자, 오늘까지 해서
정보기술 사회에 있어서의 자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가지고 소유에 관한 네 번의 수업을 마치기로 해.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수업을 하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각 대학에 있어서의 논술과 고술 시험 문제에 대한 제시문에 대한 주요한 제시문에 대한 해설로 수업을 하는 걸로 할게.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연세대학교 논술에 있어서의 제시문을 가지고 분석해 주는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질 거야. 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